나이 들수록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받으면 당장 생활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고 서둘러 결정하는 순간 앞으로 20년, 30년의 노후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제가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만난 62세 김모 씨는 정년을 마치고 나니 수입이 뚝 끊겨서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다며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들어 평생 7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려 1억 원 가까운 손해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계산기를 꺼내 손익을 보여드리자 김 씨는 얼굴이 굳어지며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조기 수급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기 어렵다든가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어 당장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경우라면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깊은 계산 없이 단순히 지금 급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연기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이득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올라가고 5년 연기하면 36%가 더해집니다. 숫자만 보면 솔깃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 60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연간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 손실을 메우려면 14년 이상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게 됩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61세 박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이 있었기에 연기를 고려했습니다. 계산해보니 5년을 연기하면 월 36만 원이 늘어나지만 그 손실분을 회수하려면 81세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력이 모두 장수 쪽이라면 유리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형이 모두 7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던 기록을 보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단계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2년만 연기하고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그 사이 건강이나 사업 환경이 바뀌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단순히 지금 받을까, 나중에 받을까 라는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 건강, 가족 구조, 배우자의 연금 상황, 그리고 이미 준비된 노후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급함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72%가 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 없이 단순히 주변의 말이나 직관에 의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달리 하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 이 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단순히 몇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서두르지 마세요. 무조건 미루지도 마세요. 현명한 선택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조기 수급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연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후회 없는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조기 수급이라는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받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단순한 당장의 위안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손실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가 감액되고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가 깎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이 더 큰 함정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65년생 이흥수 씨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 조기 수급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덕분에 정상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9세부터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매달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꺼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차이는 연간 360만 원입니다. 만약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사신다면 총 9,360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조기 수급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생존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소득원이 전혀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라면 조기 수급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기 수급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청을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해도 다시 정상 수급으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조기 수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이 308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세부 조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앞당겨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청 단계에서 자격이 안 되거나 억지로 서둘러 신청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조기 수급을 선택한 60대 중 68%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연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평생 이어질 손실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기 수급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취업,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주거지원, 자녀와의 협의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5년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대부분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작은 대안이라도 떠올립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퇴직금을 분할해 사용하는 방법, 기초연금 신청 등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급을 선택한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닫히고 평생 감액이라는 짐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생활비 때문에 조기 수급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배우자와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20년, 30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급은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쓰디쓴 후회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함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 즉 연기 수급은 언뜻 보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1년을 미루면 7.2%가 늘어나고
최대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까지 인상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증가분 뒤에 숨어있는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무 계산 없이 늦출수록 이득이다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3년생 박혜남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그는 내년에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자 5년을 연기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달 100만 원, 5년을 미루면 136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6만 원이 늘어나니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5년 동안 받지 못하는 6천만 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36만 원씩 더 받는 돈으로 166개월, 약 14년이 걸립니다. 즉, 6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81세까지는 살아야 본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박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74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도 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을 고려했을 때 81세를 넘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단계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2년만 연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건강 상태와 사업 환경을 지켜본 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작정 5년을 기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인상된 연금 혜택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기 수급은 단순히 많이 받는다라는 계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건강, 소득, 가족력, 준비된 노후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기 수급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며 가족력상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은 연기 수급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60대 이상 은퇴자의 42%가 연기 수급을 고려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버틸 자신이 없거나 당장의 생활비 압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기 수급이 반드시 5년을 꽉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2년만 연기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2년만 연기했다가 건강이 좋고 생활이 안정되면 추가로 연기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단계적 접근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 수급의 또 다른 장점은 본인 연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족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연금액이 높아질수록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유족연금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자신 있고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준비까지 하고 싶은 분이라면 연기 수급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혹시 지금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나요?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하신가요? 가족 중 장수하신 분들이 많나요? 그렇다면 연기 수급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불안하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기 수급은 시간과 건강을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화려해 보이는 숫자가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조건입니다. 무작정 남의 말을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활비를 보탤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손해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을 시작한 뒤 처음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3,87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50%만큼 연금에서 깎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정지된다는 겁니다. 64세 임자 씨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택시 운전을 계속하며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분명 매달 8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 들어온 건 45만 원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상담실을 찾아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연간 3,070만 원을 훨씬 넘는 수입 때문에 약 35만 원이 감액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부양가족연금 20만 원도 전액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합쳐서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감액으로 인해 45만 원만 남게 된 것이죠. 임자 씨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함정입니다. 벌이는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 차라리 일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남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선인 37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부업 형태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추가 소득을 내도록 조정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예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수급을 늦추는 동안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자 씨도 결국 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3년간 택시 운전을 이어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67세부터는 21.6% 인상된 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로 한 겁니다. 덕분에 아내의 부양가족연금도 정지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소득 활동 자체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한다는 사실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일을 이어가다 연금까지 줄어든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무리가 가고 여생이 피로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급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60대 중 45%가 감액을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후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28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또 일시적인 소득이나 연말정산 환급금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즉,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계속 일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소득 감액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줄어든 연금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일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금 손실과 직결된다면 현명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일과 연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소득 기준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발 오늘만 보지 마시고 10년 후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택이 더 지혜로운 길일지 답이 보일 겁니다. 연금 제도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바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두 연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중복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합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수급 시점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최순덕 씨는 매달 12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5년간 성실히 납부한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녀 본인도 이제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25년간 납부한 기록으로 본인의 연금만 해도 매달 80만 원이었습니다. 기대에 부푼 그녀는 그럼 이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라고 물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본인 연금을 100% 받으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은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순덕 씨의 경우로 계산해보면 본인 연금 80만 원에 유족연금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을 더해 총 116만 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지만 유족연금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연금의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역시 본인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금보다 적어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는 순덕 씨에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7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80세까지 장수한다면 본인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대략 77세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여드리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제가 77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90세까지 장수하셨고 자매분들도 모두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덕 씨는 1년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건강을 관리하고 자녀들과도 상의한 후 1년 뒤에는 본인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1년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본인 연금 82만 원과 유족연금 37만 원을 합쳐 총 119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처음에 120만 원보다 1만 원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문제는 단순히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건강, 가족력, 다른 자산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살아있을 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 노년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여성 중 58%가 본인 연금을 신청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몰라서 겪는 불행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나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결국 연금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남은 가족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시작되었고 급여율 하락 또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제도의 조건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8년생 박대한 씨는 이런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수급권이 생기지만 뉴스마다 연금이 줄어든다, 기금이 고갈된다 라는 말이 쏟아지니 차라리 빨리 받는 게 낫지 않겠냐는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대한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권한 전략은 연기 수급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자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기에 연금을 늦추면서 더 높은 금액을 확정해 두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추가로 조언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지 말고 반드시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소규모 사업 등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진정한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일 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소득의 70% 이상을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가정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연금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론조사나 공청회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제도는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3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조기 수급으로 인한 평생 30% 감액. 둘째, 소득 활동 중 수급 시 감액과 부양가족연금 정지. 셋째,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복 수급의 제한. 이 모든 함정을 피하려면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건강, 소득, 가족 구조, 배우자의 연금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서두르지 마세요. 무조건 미루지도 마세요. 오직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혹시 지금 연금을 앞당겨 받을까 아니면 늦출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들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20년, 30년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소득원과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안정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자매와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게 우리 모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한마디일 것입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남은 건 어린 두 아이와 텅 빈 통장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식당, 공장, 청소 일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학비를 내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면 그 모든 고생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반장에 뽑혀 엄마 또 반장 됐어 라고 말할 때 가슴은 벅찬 자랑으로 차올랐습니다. 작은아들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흙투성이가 된 채 뛰어와 엄마 나 골 넣었어 라며 웃을 때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봐달라며 엄마, 우리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죠?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며 허리와 손목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기의 웃음을 보며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동안 모아둔 돈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생활비로 겨우 버티며 남은 돈조차 없다는 말을 하자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전화는 사라졌고 명절에도 집안일에 몰두한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게 된 아들들의 대화는 더 잔혹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작은아들이 이어서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모아둔 게 있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손이 멈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아끼고 참고 버티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한 것이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텅 빈 통장과 주름진 손만이 남아있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처음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던집니다. 기대했던 가족이 등을 돌릴 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짐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의 이름으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고 진짜로 행복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두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어린 두 아들과 병원비로 텅 비어버린 통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이어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내 몸이 쓰러질 것 같아도 새벽마다 다시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친정도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내 몸이 고단해도 내 하루가 무너져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티면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겠지.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큰아들은 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장에 뽑혔다고 자랑하며 웃을 때 내 가슴은 자랑으로 벅찼습니다. 작은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땀에 젖어 뛰어들어와 엄마, 나 골 넣었어 라고 말하던 순간 그 웃음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다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할수록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번 돈이에요.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그 작은 봉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혼자 외롭게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드디어 모든 걸 다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내 노력이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기대와 달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엄마, 아기 좀 봐주세요 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허리가 휘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주의 웃음을 보며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내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무너졌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키우며 내 모든 시간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닌 당연시였습니다. 가끔씩 엄마, 요즘 힘드시죠?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다른 부탁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평생을 희생으로 채웠지만 남은 건 고단한 몸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내 청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돌아와 지갑을 열었을 때 남은 돈은 몇 장의 1,000원짜리 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과연 옳았을까?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내 희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배신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신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온 대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이어 작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모아둔 게 있을 텐데. 아빠 보험금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엄마 가게 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없다는 거야?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저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모든 상처를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희생이, 사랑이 이 한마디로 짐짝처럼 버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참고 아끼고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 주름진 손, 지친 몸.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무언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은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도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서서히 사라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37%가 노후에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후 부모-자식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민낯입니다. 이런 통계가 보여주듯 나의 상황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세우겠다고. 그 결심의 첫날,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바싹 마른 듯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나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잊고 있던 땅. 시골 변두리에 남겨둔 작은 땅 하나. 그 땅이 지금도 있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일렁겼습니다. 나는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20년 전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이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그 땅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직원은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어제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세라면 아마 상상 이상이실 겁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잊고 있던 남편의 말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20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뚫린 도로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변해버린 풍경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열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으로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이게 진짜 가능해? 절망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심지어 한동안 연락조차 없던 작은 아들까지 엄마, 이제 저희랑 가까이 사시면 좋을 텐데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린 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 다시는 돈이 없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차리던 밥상에서 시작된 반찬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맛은 못 내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퍼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반찬 사진이 SNS에 올라가더니 유명 유튜버가 찾아와 리뷰를 하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하던 대로 반찬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 음식을 사갔습니다. 돈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돈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당주, 임대 수익,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곧바로 우량 배당주와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했고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해 월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는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순간에도 내 마음 한편은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왜 나는 돈이 있어야만 당당할 수 있는 걸까? 왜 자식들은 돈이 생기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걸까? 이 질문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답도 분명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노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남편이 남긴 작은 땅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이야말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다음 선택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삶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곧 나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매일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수치가 너무 높고 피로 누적으로 몸이 한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돈이 생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작은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10분이 20분으로 다시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걷는 동안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오히려 기운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머니, 근력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령을 들었습니다. 2kg짜리 작은 무게였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20분씩 꾸준히 하자 점점 근육이 붙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남편 입맛에 맞추느라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음식이 담백하고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결국 가장 맛있는 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며 내 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몸소 체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중요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과 건강을 잡았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찾지 않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먼저 내 곁에 있던 좋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몇몇 사람들.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때문에 그동안 나는 이런 관계를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 할까?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용기가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몸을 지켜주고 좋은 인간관계는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둘 다 있어야 비로소 삶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돈은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지만 건강과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건강의 회복,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되찾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은 여전히 나이를 말해주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눈빛은 다시 청춘을 되찾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실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고 요가 학원에서 몸을 풀고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내 삶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대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야만 가벼워지고 비워야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3가지는 단순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둘째, 건강한 몸. 셋째,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들. 이 3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건강을 관리하세요.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맺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로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내 힘을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나 후회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왜 아내는 이제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을까? 왜 손을 잡아도 미소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잘못일까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저 속으로만 삼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건강검진은 챙기면서도 부부관계의 변화는 외면한 채 흘려보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그들의 고민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단순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이혼이나 외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가 끊기면서부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또 혈압 수치와 면역력이 안정적이며 심장병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편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런 걸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내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눈빛은 차가워지고 손을 내밀어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도 거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 요즘은 어떤 게 힘들어? 라는 따뜻한 질문이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8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 있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시간이 늘었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하며 웃는 날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여전히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손길 속에서 당신은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사랑은 확인해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표정, 혹은 대답 없는 인사 뒤에 남겨진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외면하기보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식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질문이 바로 다시 시작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몸도 함께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는 이유,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 잠자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또 건강검진 지표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남편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의 무심함이나 무관심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합니다. 이때 아내의 몸은 차갑게 굳어지고 결국 부부관계는 의무나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2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건넨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신일체, 액신셔니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저절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아도 아내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질까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꼭 잠자리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내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아내가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남편의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도 노년기의 성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한 노년 남성의 60%가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살아나고 그 자신감이 아내와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반응하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작은 미소, 짧은 대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나는 외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수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를 단순히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 라며 넘깁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와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은 문제를 체력 저하나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까 해서 말도 줄이고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만히 있음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말보다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식탁에서 내뱉는 짧은 한숨, TV를 보며 멍하니 있는 눈빛, 혹은 무심한 대답 속에 담긴 서운함.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체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남편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이 들었는데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함께 걷기에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더는 가까워지기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전체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더 늙는 것 같아.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늘 집에서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건강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아내에게 하루 한 가지씩은 오늘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아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여자로서 소중하다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모르고 무심함으로 일관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작은 무심함이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의 방식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놓치는 신호는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보낸 작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무심히 지나친 한숨이 있었나요? 외면한 눈빛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의 마음속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은 상관없어. 하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이 줄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연구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의 65%가 성생활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사실은 손을 잡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다시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체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라며 체력 관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부부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년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꾸준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결국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붙자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나가볼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신체적 변화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성은 종종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몸매, 건조해진 피부는 자존감을 흔듭니다. 이때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여자답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워. 이 짧은 말이 여성의 마음에 불을 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변화한 몸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깊게 이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의 노력을 알아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으세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 저녁에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 그리고 작은 스킨십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동시에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손길 하나에도 웃음이 피어나고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귀로 열리고 남자의 마음은 눈으로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말과 태도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남성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무심한 태도는 곧바로 상처로 남습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들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을 잊었을 뿐이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했나요? 이런 말은 단돈 한 푼 안 들고도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갈등이 생겨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병원 가봐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안마해줄게 라는 따뜻한 반응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나는 돈 벌어다 주는데 뭘 더 바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담을 받고 돌아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단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무거운 문제들로 가득해집니다. 건강, 자녀, 돈, 노후 걱정.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농담, 가벼운 웃음은 부부 관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사소한 말도 유쾌하게 풀어보세요. 아내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웃으면서 괜찮아, 당신답네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극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거나 갑자기 작은 꽃다발을 건네거나 TV를 함께 보며 손을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진짜 사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말, 경청, 웃음, 배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내는 다시 여자로 느끼게 되고 남편 역시 다시 남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몸을 만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만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참 단순한 진리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어도 부부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는 의미 없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다 늦었다, 뭘.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삶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70대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체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작은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바라보며 웃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내와 손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한테 자꾸 웃어요. 오랜만에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동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만지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노후의 두 기둥이라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그 위를 지탱하는 지붕입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은 불안정해지듯 친밀감이 사라지면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친밀함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둘째, 건강관리와 대화, 작은 스킨십이 그 열쇠다. 셋째, 사랑은 체력보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라는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두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